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 세계 최대 채권 투자 펀드인 핌코 토털 리턴 펀드가 주식 연계증권의 투자 비중을 늘린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의 재정위기 문제가 부각되며 본조세로 마감됐습니다. 국제유가는 고용과 산업 생산 등 경제 지표가 호전됐지만 달러 강세와 유럽 위기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값은 1% 내린 87달러 7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자 수는 42만 명으로 2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1월 초부터 추세적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향후 경제 위기에 대비한 영구적 구제기금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금 규모는 4,400억 유로 수준으로 유럽 금융안정기금보다 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미국 증시 이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고용, 주택 관련한 그리고 제조업 관련 지표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미국 소식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예, 지금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36% 상승한 11,499.25포인트대, S&P 500 지수가 0.62% 상승한 1,242.87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77% 상승한 2,637.31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상승세를 이끌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지표 호주에 따른 다우지수가 11,500선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용과 주택, 제조업 지표가 일제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페덱스 같은 경우에 연간 실적 전망 상향을 했던 것이 호재로 작용되긴 했었지만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지 못했던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영향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핑코가 토탈리 펀드의 주식 자산을 10%로 늘릴 계획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미증시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향후 실적 전망을 좋게 내놓으면서 미국 경제에 조금씩 회복이 될 것이다. 이 회복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페덱스의 실적 내용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페덱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페덱스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전 세계 경제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인 만큼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었는데요. 하지만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단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주당 1.32달러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 발표치 1.16달러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2분기 매출은 96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국제 항공운송 수요 회복 부진과 유류비 부담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속에서 페덱스 장중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많이 줄었거든요.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인 수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번 주에도 역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지난주 42만 3천 건에서 3천 건 감소한 42만 건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치가 42만 5천 건으로 예상을 했었던 만큼 예상치를 계속적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주에 최저치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4주 평균 실업수당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42만 2,750건으로 2008년 8월 첫째 주 이후 최저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시장의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달 미국의 주택 착공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들려졌고요. 반대로 착공 허가 건수는 줄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주택 착공 건수와 허가 건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11월 주택 착공 건수 55만 5천 건으로 3.9% 증가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였던 55만 건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개월 내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 현재 주택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주택 착공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는 미래 잠재적인 주택 시장 수요를 알 수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장 이번 11월 착공 허가 건수가 53만 건으로 4%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상치가 56만 건이었던 만큼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결국 지금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주택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더욱더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경상수지 3분기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5분기 연속으로 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예, 지금 경상수지 지금 나타난 적자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경상 적자가 1,272억 달러로 3.2%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최대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상치였던 1,270억 달러보다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5분기 연속 적자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경상수지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되기보다는 경제 회복 기조로 전환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확대되었던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점차 회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경제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지표가 오늘 또 나왔죠. 예,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 지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1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5년 내 최고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24.3으로 2005년 4월 이후 가장 빠른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월 22.5보다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예상치가 1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크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규 진무는 14.6으로 2월 이후 최고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평균 근로시간 또한 19.3으로 2004년 3월 이후 최고치에 달하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지금 인력이 크게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인력들에 대한 근무 시간을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규 새로운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고용, 주택, 그리고 제조업 지표가 나란히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자세한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예, 지금 유럽 증시 움직임 혼조장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지금 EU의 정상회의를 앞둔 시장에서 혼조장세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스페인, 프랑스 같은 경우 0.21% 상승, 독일이 0.11% 상승했었고 영국은 0.2% 하락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1% 넘는 하락폭을 나타내는 모습 속에서 재정위기 우려에 따라서 금융주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유럽 증시 구제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무디스에서 스페인에 대한 신용 등급 강등에 따른 우려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불안감들이 유럽 증시 혼조장세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연합 정상들이 영구적인 구제기금을 만들겠다. 이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유로존에 있는 이제 EU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지금 영구적 구제기금을 설립 합의를 하겠다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영국 시장에서의 이러한 우려감이 유럽 시장에서 이러한 우려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완전한 이제 합의를 보지는 못했던 만큼 계속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에서 재정 위기 문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가장 바쁜 곳이 유럽 중앙은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금 규모를 확충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확충을 했죠? 예,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자본금을 확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구제기금에 따른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로존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유로존에서의 자본금을 2배를 확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개선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비에서는 자본금을 50억 유로를 늘린 107억 6천만 유로로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본 확충은 29일 날 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비는 결국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으로 확산되는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 국채 매입을 하기 위한 이러한 자본금을 확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유로권에서의 이러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에서 이 무디스가 스페인의 신용 등급에 대한 언급을 내놓으면서 이 스페인 위기론까지 다시 한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를 다시 한번 직접 겨냥을 했어요. 예, 지금 그리스에 대한 부담감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보았을 경우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리스 증시 0.16%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신용 강등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등이 되지 않았던 만큼 그리스의 재무 구조에 따른 움직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인에 이어서 그리스까지 그리고 포르투갈까지 유럽 곳곳에서 재정 위기 문제가 부각이 또 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소식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금값 어떻게 마감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달러 강세로 인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가는 87.70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금값은 1.1% 하락한 온스당 1371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유로화가 영구적인 이유 구제기금 합의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화가 달러 대비 1.3212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유로화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지금 달러는 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80.18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주요 경제지표 소식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제 지표의 발표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11월 경기 선행지수의 발표가 있는데요. 시장 전망치가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얼마나 상회할지 혹은 하회할지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 주 주요 일정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정리를 좀 해보죠. 예,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는 특별한 주요 지표의 발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발표가 많은데요. 지금 12월 20일 수요일에는 ABC 소비자 기대지수, 그리고 NBA 주택융자 신청 지수와 함께 GDP의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소비 지표 또한 발표가 있는 만큼 수요일 날 미국의 소비 심리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 같은 경우 주택 가격 지수 그리고 기준 주택 매매와 함께 내구재 주문,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표들 증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글로벌투데이에서는 보다 발빠르고 새로운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L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타임지 올해 인물 후보로 오르는 등 연일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센지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잉글랜드 지방법원은 검찰이 어센지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의 보석 허가에 불복함에 따라 현지 시간으로 16일 심리를 열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센지는 보석금 24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억 3천만 원 가운데 현금 20만 파운드를 납부하는 대로 이날 오후 늦게 또는 17일 오전 풀려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어센지는 스웨덴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7일 런던 경찰에 잦은 출석, 보석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돼 교도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은 지난 14일 보석금 24만 파운드, 거주지 제한, 전자태그 부착, 통금 준수, 여권 압류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어센지의 석방이 늦춰졌는데요. 이날 검찰은 평상시 어센지에 각국을 떠도는 생활을 거론하며 보석을 허가하면 실제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보석 조건에 거주지가 제한돼 있고 전자태그까지 부착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맞섰는데요. 담당 판사는 어센지가 경찰에 잦은 출석했다는 점을 들어 이는 재판을 회피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콜레라가 번진 아이티에서 병에 걸려 숨진 사람이 2만 4천 명 넘어섰습니다. 이에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콜레라와 지진 참사 등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아이티를 방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불과 열흘 전에 비해 40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감염 환자는 10만 명을 치솟으면서 향후 6개월간 감염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IT 공공보건부는 15일 정부 게시판을 통해 현재까지 2만 405명이 콜레라로 숨졌다면서 병이 최초로 확인된 북부 아르티 보니트 지역에서 가장 많은 80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레라 진원지가 아르티 보니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네팔 출신의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라는 조사 결과가 외신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한 탓인지 보건당국의 공식 발표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며 한바탕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인 터라 콜레라가 점령군으로 인식되는 유엔군에서 비롯됐다는 발표가 나올 경우 중미 최빈국은 또 한 번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에 위치한 빌 클린턴 재단은 성명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이티를 방문할 것이라며 그가 현지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 콜레라 센터를 찾아 보건당국 관계자들과 콜레라 상황 및 지진 참사 재건 작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티베트를 본국의 자치구로 끌어들여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배하고 있는데요. 원자바오 총리가 인도를 공식 방문하자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타임즈 오브 인디아, 힌두스탄 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원자바오 총리가 도착해 전력과 무역,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약 160억 달러 규모의 48개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하는 동안 티베트의 독립 요구 시위가 펼쳐져 델리 시내가 교통체증 몸살을 앓았습니다. 티베트의 독립운동단체 주도로 모인 천여 명이 델리 북부의 마하트마 간디 추모 공원인 라지가트에서 시내 중심부인 잔타르 만타르까지 행진하며 시위했습니다. 또한 일부 청년들은 삼엄한 경계를 뚫고 원자바오 총리의 숙소인 타지 팰리스 호텔 앞에서 슬로건을 외치며 티베트 독립을 요구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는데요. 이들은 노란 티셔츠를 맞춰 입고 얼굴에 붉은 물감으로 피 흘리는 모습을 연출한 뒤 플래카드를 들고 격렬하게 구호를 외쳤다고 힌두스탄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숙소 앞에서 구호를 외쳤던 청년들 중 6명은 경찰들의 무력 진압 끝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델리 경찰은 앞으로도 시위가 계속 발생할 것을 우려해 특별수사대를 구성해 주요 단체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3년 동안 총 70억 달러 규모의 국유 재산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성명을 통해 2011년에서 2013년 총 70억 유로의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국유 재산 관리 및 민영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내년에 정보 지분 일부 매각과 정보 민간 공동 경영, 완전 민영화 등을 통해 모두 10억 유로의 새 수입을 확보할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아테네 국제공항 운영권 연장, 국영 방위산업체 EAS에 대한 전략적 투자자 유치 등을 위해 조만간 금융 및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55%의 지분을 소유한 아테네 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독일 건설그룹 호우티프에 30년 운영권을 넘긴 바 있습니다. 아울러 두 개 국영 복권 사업체와 경마 사업체 ODIE에 대해서도 민간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는데요. 이외 그리스 내 850개 선착장과 12개 항만 운영업체, 지방공항 등에 대한 운영권 양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 15.4%에 달한 재정 적자를 올해 GDP 대비 9.4%, 내년 GDP 대비 7.4%로 각각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에서 현재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과 쿠바 단 두 곳뿐인데요. 쿠바 공산당이 내년 14년 만에 당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소집됐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내년 공산당 대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경제 개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 6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는 그동안 연간 2차례 소집돼 각종 법안을 별다른 논의 없이 승인해왔으나 이번에는 라울 카스트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 개혁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카르도 아라르콘 의장은 지난 10일 이번 회기에서 의원들이 개혁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는 우리는 경제 계획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확인하고 중요한 초점은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지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내년에 개최되는 공산당 대회에서 다뤄질 안건을 배포한 한편 전국 수천 개의 직장과 모임에서 토의하도록 했는데요. 관측통들은 의원들이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과거에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논의의 향방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쿠바 당국은 그동안 의회 개막식에 외국 언론을 초대했으나 이번에는 초대하지 않았으며 국영TV는 개막식을 생방송으로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대선 이후 정정 불안에 휩싸인 코트디부아르에서 지지 세력 간 격렬한 충돌이 벌어져 1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수도 아비장에서 그바그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와타라 전 총리 측의 시위대를 그바그보 대통령 측 보안군이 실탄 및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에 양측 충돌 과정에서 총격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유명 인권 변호사인 트라우네 드리사는 최소 15명, 와타라 측 야당 고위 간부 아마드 쿨리발리는 18명이라고 밝혔으며 야당 연합 측에서는 32명까지 숨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국제적으로 이번 대선 당선자로 인정된 와타라 측이 정부 시설에 대한 실력 접지에 나서면서 빚어졌는데요. 교조는 와타라 전 총리의 신변 보호에 나선 북부 지역 반군 병력이 골프 호텔 근처에 바리케이트를 치우면서 시작됐다고 와타라 전 총리의 연락 보좌관 마사레 투레가 AP통신에게 밝혔습니다. 다만 교조는 정부군이 증원되자 90분 만에 중단됐으며 현재 자동화기로 무장한 군인이 골프 호텔 주변을 에워싸고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또 AFP-통신 기자는 아비장 시내에서 총상을 입은 시위대 최소 4명의 시신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네팔 산악지대를 비행하던 중 실종된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경찰은 16일 동부 산악지대에서 전날 실종된 비행기 잔해와 함께 20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은 나머지 탑승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승객 중 1명은 미국 국적이었으며 다른 승객들 대부분은 인근 힌두 사원으로 성지 순례를 다녀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대변인은 이 비행기가 산악지대를 비행하던 중 고도 2,740m 지점에서 산에 부딪힌 뒤 언덕 아래로 추락했고 이 충격으로 비행기가 산산조각 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항공사 운영협회 측은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현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산악 지형이 험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타라 항공 소속 쌍발 역에 끼인 사고기는 전날 오후 카트만두 남동쪽 90km 지점의 산악지대인 코탕 라마단다 공강을 이루 카트만두로 향하던 중 교신이 끊겼습니다. 아일랜드는 임신 여성의 생명이 실질적으로 위태로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낙태 금지법이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일랜드에 사는 리투아니아 출신 한 여성은 지난 2005년 희귀암에 걸려 회복되던 차에 임신을 하자 낙태 수술을 원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암이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던 그녀는 낙태 금지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영국으로 가서 건너와 수술을 받고 돌아왔는데요.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은 임신 여성의 생명이 실질적으로 위태로울 경우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임신으로 자신의 암이 다시 악화될지, 태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해 말 유럽 인권재판소에 아일랜드 낙태 금지법이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했다며 다른 2명의 여성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이 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가 실제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고 현지 언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곳곳의 재미있는 소식을 지구촌 별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투발루 등 해수면 상승으로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섬나라 주민을 위한 새로운 도시 디자이너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섬나라 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대안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남태평양 적도 부근에 위치한 투발루는 총 9개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현재 8개 섬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큰 위기에 처했는데 2개 섬은 이미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공중부양 비상도시라는 신개념 도시는 한국 출신의 건축가 2명이 제안한 것으로 사라지는 투발루와 같은 처지의 섬나라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도시는 인근 국가로 섬 주민들이 이주할 필요가 없는데 대단히 파격적인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깔때기 모양의 지지대가 떠받들고 있는 거대한 도시에 11,000명의 주민이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건축가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파격적인데 과연 현실성 부문에서 다소 의문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춤을 추는 축구장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축구에 열광한 관객들이 발을 마구 구릅니다. 흥분한 팬들의 몸짓에 축구장의 2층 관객석은 마치 춤을 추듯 흔들거리는데요. 축구장의 관객석은 금방이라도 붕괴될 듯한 모습입니다. 이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섬뜩하고 아찔한 광경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형 참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공포의 축구장은 독일 뉴렌베르크에 위치한 스타디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춤을 추는 축구장이라고 불리는 이 동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일부는 축구장 자체가 유연한 구조를 지녔다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각 직장마다 원하는 드레스 코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대형 은행에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속옷 색깔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대형 은행인 UBS가 방대한 양의 드레스 코드 안내 책자를 펴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격식을 중시하는 금융권의 드레스 코드가 대체로 보수적이긴 하지만 이번에 UBS가 책자까지 만든 것은 지나치다는 평가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UBS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소매금융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40페이지가 넘는 복장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책자에 따르면 남성 정장 색깔은 진한 회색, 검정, 남색 등 짙은 색만 허용되는데요. 여성들은 더욱 심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속옷 라인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피부색과 동일한 속옷만 입어야 하며 무릎 위로 올라오는 미니스커트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과도하게 몸에 달라붙는 블라우스도 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향수는 허용되지만 아침에 뿌린 것과 다른 향수를 점심 이후에 뿌리면 안 되고요. 행동도 규제됩니다. 점심 식사로는 마늘과 양파 등 냄새가 심한 음식은 당연히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 남자의 심장에서 3cm가량의 바늘이 발견돼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동방위성TV 보도에 따르면 항저우시에 사는 샤오펑은 얼마 전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으려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가 심장에서 알 수 없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상하이 아동병원 심장학과 장하이보 박사는 샤오펑의 사진을 살펴본 결과 3cm 크기의 자수 바늘이라는 것을 알고 급히 수술을 제안했는데요. 아이의 심장에 박혀있던 이 바늘은 자수를 할 때 쓰는 끝이 뾰족한 자수 바늘로 심장 아래쪽에서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이 바늘이 언제 어떤 경로로 심장에 박히게 됐는지가 의문이라는 사실인데요. 아이의 부모는 일상적인 건강검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아무래도 어렸을 때 옷을 입으면서 무심코 입에 들어간 걸 아이가 삼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못생겨서 동물보호소에서도 외면받던 견공이 새 주인을 만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개는 영국 내에서 가장 못생긴 개일 수도 있지만 우스꽝스러운 외모 때문에 새 주인을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한쪽 눈이 먼 포인트 잡종 러프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어그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동물보호소에서도 외면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프릴 파커는 동물보호소의 웹사이트 메이플라워 생츄어리에서 당시 더그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러프를 발견했는데요. 그녀와 가족들은 러프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는 지원금 2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6만 원을 지불하고 집으로 러프를 데려왔습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대 하버드 학생들이 알몸 질주를 벌였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지난 13일 밤 하버드대에서는 학부생 100여 명이 옷을 벗고 알몸으로 질주하는 원시의 비명 행사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독특한 행사는 1960년대 학생들이 시험이 시작되는 전날 기숙사 창문에서 10분간 비명을 질러대면서 유래됐습니다. 시험과 공부의 중압감에서 벗어나려는 하버드 공부벌레들의 유쾌한 일탈인 셈인데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알몸의 학생들이 구호로 연호한 후 달리자 주위에 있던 수많은 학생들이 함성과 박수로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이 랩 어카운트 자산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고객은 이름형 랩 어카운트나 신탁 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미리 낸 보수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정부 출연기관 등 284개 공공기관이 내년 정원의 4%인 청년 인턴 10,0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인턴 중에 채용하고 실적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신도시 계획제도 중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60%를 토지가액으로 환산해 의무적으로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일부 지역에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규모 부지개발 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예금은행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을 포함한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3조 261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이폰 생산에 기여하는 각국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을 산출한 결과 일본이 가장 높은 34%를 차지했습니다. 독일 17%, 한국 13%, 미국 6%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금융 상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랩 어카운트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랩 어카운트 상품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상품이 아무래도 나온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아직 약관이나 이런 점에서 미비한 점이 좀 많다는 지적인데요. 앞으로 금융투자 회사들이 랩 어카운트 자산을 운용할 때 펀드 매니저를 고객의 동의 없이는 바꾸지 못하게 약관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한 금융투자 상품 약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과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협회 측의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일임용 랩 어카운트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의 퇴직이나 사망 등으로 펀드 매니저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펀드 매니저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신탁 상품이나 자문사 투자 일임 상품을 중도 해지할 때 고객들이 돌려받지 못했던 선취 수수료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현재 일부 투자자문사 상품에서는 고객들이 기본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있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이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의 특정 금전 신탁 등 신탁 상품 중도 해지 시에도 고객들은 전체 신탁 보수가 아닌 중도 해지 시점까지의 신탁 보수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네, 그동안 인기가 참 많았는데 불공정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이 있는 셈인데요. 이 밖에 고객들을 위한 제도 개선 몇 가지 더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수수료 납부 기한, 연체료율 등을 금융투자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도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증권회사들은 고객의 수수료 납입이 지체될 경우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와 수수료 납부 기한, 연체료 비율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는 방식으로 약관이 바뀔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증권사의 일임용 랩 어카운트 약관에 중도 해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그 해지 수수료의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개선돼야 될 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가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각 회사들이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업체의 약관 심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청년 인턴 계획을 내놓았는데 각 공공기관의 인턴 채용 비율을 일정 부분으로 정했고요. 이 중에서 이 정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까지도 또 책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인턴이 내년에 일단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고용이 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인턴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2011년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채용 구문은 284개 공공기관에서 약 1만 명이며 채용 시점에 만 29세 이하 신규 졸업자에게 우선으로 기회가 부여됩니다. 주요 기관별 인턴 채용 계획을 보면 한국전력이 773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순입니다. 근무 조건은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근무 기간은 5에서 12개월, 급여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입니다. 업무는 단순한 사무보조나 잡무는 좀 지양하고 명확한 업무를 부여하도록 했으며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는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인턴에 대한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자 인턴의 수요를 반영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되 인턴 한 명당 1개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인턴 경험자에게 선발하도록 해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좀 장려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특히 우수 인턴은 정규직 채용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서류 전형을 면제하는 등 우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서 오는 22에서 23일까지 열리는 2010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년 정원의 4%를 청년 인턴으로 고용을 하고 이 중에서 상위 20%는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네, 그 내용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을 경우 한 60%를 기부 체납을 통해서 내도록 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좀 있었는데 그때 물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좀 네. 제도 개선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 이 공장 부지 등으로 남아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 부지의 사업성이 조금 다시 좋아질 전망입니다. 네. 대표적인 곳이 현대차의 뚝섬 부지, 또 서초군의 롯데 칠성 부지 같은 곳인데요.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최근에 개발 절차가 담긴 신도시 계획형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 신도시 계획 제도는 지난 2008년 신설된 일종의 개발 운영 체계로 시와 토지 소유주 간의 협상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지적을 받아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업이 멈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새롭게 제도를 좀 보완해서 신도시 계획제도를 내놓았는데요. 공공기여와 관련된 항목들이 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60%만큼을 토지가액으로 환산해 의무적으로 기부 체납하도록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이 기준을 좀 완화할 방침입니다. 개발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온 타 지역 공공기여 항목도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 제도는 예를 들어서 서초군의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공공기여해야 할 건물이나 토지를 노원구 도서관 건립 등에 쓰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이 사실상 행정의 원칙에 좀 위배된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규모 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개발을 추진하는 곳은 강남구 대치동 대한도시가스 부지,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지, 강동구 고덕동 서울승합차고지, 성동구 성수동 현대차 뚝섬 부지, 마포구 동교동 홍대 역사부지,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 화물터미널 부지, 용산 관광버스 터미널 부지 등 총 8곳입니다. 네. 정부가 이 내년도 경제 운용 중에서 이 가계 빚을 좀 줄이는데 좀 주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점차 늘고 있는데 그만큼 가계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잔액이 3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올해 들어서 가장 컸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50조 495억 원으로 사상 처음 3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이사철의 영향이다.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판촉을 강화한 결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정부의 829 대책의 효과가 작용했는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583조 6,27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별 가계대출은 수도권이 383조 4,7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 697억 원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2조 2,270억 원이 늘어서 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가계대출이 이처럼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이 너무 늘어나면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죠. 애플의 아이폰. 이 아이폰 한 대를 판매할 경우 이 중국이 좀 수익을 본다 이런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반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아이폰의 승자는 따로 있다. 그 국가는 일본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볼까요? 예, 세계적인 히트 상품인 아이폰이 그 한 품목만으로 미국에 연간 19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안겨준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아시아개발은행의 연구소의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낳은 대표적인 첨단 기술 제품인 아이폰이 팔리면 팔릴수록 중국이 돈을 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 같은 통계 수치의 이면에는 사뭇 좀 다른 현실이 숨어 있는데요. 아이폰이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안겨주는 것은 최종 생산지를 기준으로 무역 수지가 통계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최종 조립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는 한 대당 179달러짜리 아이폰이 모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개발과 설계 등 디자인은 미국에서, 부품 공급은 일본, 독일, 한국 등을 통해 이뤄지는 등 세계 각국이 부가가치를 나눠 갖는 제품입니다. 중국에서의 조립 비용은 실제로 179달러에 3.6%인 6.5달러에 불과하다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제 아이폰 생산에 기여하는 각국의 부가가치 창출 비중을 산출한 결과 일본이 179달러짜리 아이폰의 부가가치 가운데 가장 높은 34%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 한국, 미국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대중 적자는 사실과는 다르지만 정작 아이판으로 정말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은 일본인 셈입니다. 우리나라가 세 번째인가요? 13%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윤호 기자와 함께 오늘의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0선을 견고하게 지지를 받았는데요. 오늘 금요일이지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출발 센 증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